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쩌다 쓰레기 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정직함과 성실함 탓에 거래처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두터운 회사였죠. 주로 공공기관 시설물 공사나 소규모 상가 건축을 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부실 공사를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지은아, 사람이 일을 할 땐 정직해야 한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쌓은 선업은 결국엔 다 돌아오는 법이거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술만 드시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죠. 그 후로 언제 어디서든 재혼 얘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 자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난 지은이랑 둘이 잘 살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도 유학을 떠날 때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그러던 중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죠.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시원시원하게 말을 정말 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은 씨처럼 예쁜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그땐 정말 설렜어요. 남편의 명함에는 CEO 최준혁이라고 적혀 있었고 강남에 있는 번듯한 사무실로 저를 초대하기도 했죠.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어요. 남편은 정말 로맨틱했죠.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보내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행복하게 해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남편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지은아,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야. 아빠는 그 친구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저는 아버지의 이런 걱정을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올렸죠.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 입으셨어요. 상견례 장소는 남편이 정한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이고, 나름대로 꾸미긴 꾸몄다만 그래도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상견례 자리에 한복이 뭐니 촌스럽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넌 어른 보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니?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을 텐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지가 참다 못해 말씀하셨죠. 제 딸은 제가 잘 키웠습니다. 예절 교육도 부족함 없이 시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 키워도 엄마 손길이 필요한 게 딸이에요.
특히 시집갈 나이가 되면 더더욱 그렇죠. 아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장모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게 생겼으니.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결함이 있는 상품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도 거들었다는 거죠.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새언니 좀 불쌍하네요. 이 와중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좀 떨렸어요.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죠. 어머,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네? 엄마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가? 우리 민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쳤거든요. 정말 그 순간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꾹 참았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전혀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자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는 말만 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트집을 잡으셨죠. 말하는 것도 어딘가 부족해 보이네. 엄마가 있었으면 교양 있게 말하는 법도 가르쳤을 텐데. 심지어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공부만 해서 뭐해?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지.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나 보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 집안하고 결혼하지 마라.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전 그때 남편에게 너무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우리 어머니가 좀 구식이라서 그래. 결혼하면 따로 살 거니까 괜찮아. 라고 했거든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결국 상견례 이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예단 준비를 하는 날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죠. 예단이라는 게 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정성껏 준비하는 건데 넌 엄마가 없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이불은 왜 이런 걸로 했냐? 그릇은 왜 이런 브랜드냐?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으셨죠. 예복 맞추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셔서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죠. 어머, 넌 무슨 애가 한복 입는 법도 모르니? 우리 민지는 어려서부터 내가 가르쳐서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최악은 시댁 친척들 앞에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엄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해요. 정말 그땐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준비도 다 끝난 상태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결혼만은 꼭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지은아, 우리 결혼식에 내 사업 파트너들도 다 오는데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우리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하자. 남편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결혼식장 대관 비용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내겠다고 했지만 막상 대관비를 계산할 때가 되니까 회사 자금이 묶여 있다며 다음에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끝내 돈을 주는 일은 없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장 대관비를 전부 다 내주셨죠. 그런데도 멍청하게 남편에 미쳐있던 저는 남편과 함께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몰디브 역시 남편이 고집한 신혼여행지였죠. CEO라면 이 정도 사치는 해야지 라면서요. 근데 그 비용 역시 제가 냈죠. 그래도 결혼 초반 3년은 괜찮았어요. 남편의 회사가 투자를 몇 번 받으면서 제법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직원도 20명까지 늘었고요. 그때쯤 저도 성수동에 영어학원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상가 한 층을 내주셔서 임대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엔 학생이 별로 없었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뒷전이고 온통 가상화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은아, 지금이 기회야. 비트코인이 곧 1억 원까지 간대. 지금 안 사면 바보야. 회사고 뭐고 코인만 잘하면 수백억 벌 수 있어. 왜 이해를 못하니? 처음엔 자기가 따로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만으로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점점 코인에 중독되더니 결국 남편은 회사 운영 자금까지 빼서 코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거의 다 날리고 말았죠. 대충 어림잡기만 해도 그 액수가 15억이 넘었어요. 그러자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급속도로 망해갔죠.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시적인 하락이야. 곧 반등할 거야. 그때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파산한 남편은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죠. 그때부터 남편은 완전히 백수가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축되기는커녕 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회사에서 한번 쫓겨났잖아. 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거야. 두고 봐. 나라고 세계적인 CEO 되지 말라는 법 있어? 남편은 그러면서 매일 카페에 가서 노트북만 들여다봤어요. 뭐 하냐고 물으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 구상 중이라고 했죠. 사실은 주식이랑 코인 차트만 본 거였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희 집의 생활비는 전부 제가 학원에서 번 돈으로 충당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미안해하긴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죠.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들을 준비나 해.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남편의 허세가 여전했다는 거예요. 다 망한 주제에 어디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CEO 최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비싼 명품 옷만 고집했어요. 이미지 관리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투자 안 해. 초라해 보면 끝이야. 남편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골프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필드에 나가며 수백만 원씩 써댔죠. 물론 그 비용도 다 제가 댔고요.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시댁에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내내 저를 더 괴롭히셨어요. 넌 엄마가 없으니까 임신했을 때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지? 너 태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도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셨죠.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입덧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줬을 텐데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서도 본인은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죠. 출산이 가까워지자 더 심해졌어요. 아기 낳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한데 넌 그런 것도 없으니 불쌍해. 엄마가 있으면 산후조리도 친정에서 하면 될 텐데 넌 갈 데도 없겠네.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나서도 계속 그러셨어요. 넌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재 교육까지 전부 다. 내가 우리 아들 진짜 기똥차게 키워냈잖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를 돌보는 모든 행동에 간섭하셨어요. 모유 수유하는 자세가 그게 뭐야?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서툴러. 아휴,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안 된다니까.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넌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네 아이한테 어떻게 사랑을 줄지 모를 거야. 내가 다 가르쳐줘야겠다.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참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게 그렇게 큰 결함인가요? 그렇게 무시당해야 할 일인가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우리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이가 자라면서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집에 오셔서는 제 육아를 감시하고 지적하셨죠.
엄마 없이 큰애가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내가 봐줘야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달려와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대로 못 돌봐서 애가 우는 거야. 엄마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애 달래는 법도 모르지? 제가 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있으면 또 트집을 잡으셨어요. 애한테 그런 걸 먹여? 네가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런지 애한테 주는 것도 모르는구나. 더 화났던 건 아이 앞에서도 절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너희 엄마는 외할머니가 없어서 많이 부족해.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한 번은 정말 참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뭐?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네가 모성애를 어떻게 알아? 엄마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해서 제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어 전 이렇게 소리쳤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도 제 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치며 말했죠. 역시 엄마가 없으니까 버릇이 없구나.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려? 야, 네 엄마가 너 이따위로 가르쳤니? 어?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엄마 편이었죠. 남편은 우리 엄마가 손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회생할 기미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 남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어. 이번엔 진짜야.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 한 3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일단 3억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1년 안에 무조건 10배는 만들 수 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한테 3억이 어딨다고? 그러자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장인어른한테 부탁해봐. 장인어른도 나처럼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내 사정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미쳤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아빠한테 돈을 빌려? 저는 딱 잘라 거절했지만 남편은 집요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매일같이 사업계획서를 들이밀고 수익 예측 자료를 보여주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죠.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한 번만 믿어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이 말하기 뭐하면 내가 장인어른께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 어? 제발. 나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남편은 한 달을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러자 슬슬 저도 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솔직히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이번엔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 남편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 한숨을 푹 쉬셨죠. 지은아,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 아비가 어쩌겠니?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차용증은 제대로 써놓고 공증도 받아라. 사업이 잘 안되면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결국 아버지는 3억을 남편의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차용증도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지만 이자는 따로 안 받기로 했죠. 아버지의 배려였어요. 그런데 돈을 받자마자 남편은 180도 변했어요. 갑자기 여유만만해졌죠. 그러더니 며칠 후 난데없이 새 차를 끌고 왔어요. 중고긴 하지만 비싼 독일산 외제차였죠.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차야? 이거? 사업하려면 차도 있어야지. 사업하는 사람한텐 이미지가 생명이라니까. 걱정 마, 아주 싸게 샀으니까. 싸게 샀다고 해도 5천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제가 아버지께 돈 빌린 걸 어떻게 하셨는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 너희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리 준혁이가 그러는데 사업 시작했다며?
네, 어머님.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될 거야. 근데 아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니? 아니, 그 내 친구들은 다 좋은 거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서. 그 샤넬 가방이 한 500만 원쯤 한다던데, 나 그거 하나만 사줄 수 없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하나 사드렸어요. 뭐 그 정도야 제가 버는 돈으로 좀 무리하면 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더했어요. 백수로 집에서 팽팽 놀던 여자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건지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새언니,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옷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오빠한테 들으니까 새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시라면서? 우리 가족 아니야? 조금만 투자해줘. 정말 뻔뻔했어요. 남의 친정재산을 자기네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심보가 너무 역겨웠죠. 이 와중에 제 남편은 3억을 받고도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컴퓨터만 봤죠. 여보,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시장 조사 중이야. 타이밍이 중요해. 조급하면 망해.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통장을 우연히 봤는데 잔액이 1억도 안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통장에 1억밖에 없어? 2억은 어디 갔어? 아, 그게 일단 코인에 좀 넣었어. 곧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뭐? 미쳤어? 그 돈은 사업자금이잖아. 아, 진정해. 곧 2배로 불릴 거야. 그럼 6억으로 사업 시작하는 거지. 그럼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다 좋은 일이잖아.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지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으니까요. 2023년 11월 23일,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회사 김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에이, 지은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사장님 쓰러지셨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부원장한테 부탁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출혈이 심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 부장님이 옆에서 저를 부축해 주셨죠.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겨우 4번째에 받았는데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있는 대로 섞여 있었죠. 아이씨, 왜 자꾸 전화해? 나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빨리 와. 뭐? 장인어른이? 아이씨, 왜 하필 지금. 일단 알았어. 곧 갈게. 그런데 그 인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직 준비 중이야. 그리고 지금 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3억을 빌려준 장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준비가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결국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그것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 왔죠. 미안, 좀 늦었지? 아는 사람 만나서 잠깐 한잔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술을 마셔? 아니,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뭘 그래. 의사가 최선을 다했겠지. 정말 그때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이니까 참았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잠깐 아버지를 뵀어요. 아버지의 몸에는 기계가 잔뜩 연결돼 있었고 의식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차용증 어디 뒀더라. 근데 죽은 사람한텐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장인이 저런 상태인데 돈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 동안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하루에 한두 시간만 얼굴을 비추고는 바쁘다면서 바로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마지못해 오는 거였죠. 당신 지금 하는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아니 내가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도움될 것도 없잖아. 더 화나는 건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로 한마디만 했죠. 어머, 사돈이 그렇게 되셨어? 아유, 안 됐네. 근데 우리가 가봤자 뭐 별 수 있니? 마음만 전할게. 그로부터 3일 후 아버지는 결국 새벽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전 그대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다 와서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은 뭘 했는 줄 아세요? 조문객들한테 명함을 돌렸어요. CEO 최준혁이라고 적힌 그 허세 가득한 명함을 말이죠. 제가 박 사장님 사위입니다. 앞으로 회사 일은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 사업 파트너분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절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남편이 시누이랑 나누던 대화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 떨리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새언니가 재산 다 물려받는 거야? 이제 지연이가 다 상속받겠지. 집이랑 건물이랑. 근데 그럼 오빠가 빌렸다던 돈은? 그거 차용증까지 썼다며. 아이 걱정 마. 상속받으면 빚도 같이 상속되는 거니까 안 갚아도 돼.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어요. 글쎄 부의금 봉투를 슬쩍 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 정도 돈이면 장례비는 충분하겠네. 남는 건 우리가 좀 가져다 써도 되나?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즘 그 물가가 비싸서 말이야.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는 정말 완전히 고아가 된 거라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이런 말도 하셨죠. 이제 우리 준혁이가 집안 기둥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아빠 재산 빨리 정리해서 우리 준영이 사업 자금으로 쓰렴. 죽은 사람 재산 묵혀두면 뭐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새언님 갈 곳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해요. 부모님도 다 안 계시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저 돈 가진 집딸, 이용할 수 있는 호구로만 봤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돈 생각만 하고 있다니 진짜 인간같이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울 순 없으니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장인어른 금고 비밀번호 알아? 중요한 서류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지금 확인해야 하는데? 아니 그냥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장례식장에 계신데 금고를 뒤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 장례 끝나고 얘기해. 지금은 아버지 보내드리는 게 먼저야. 아니 왜 그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정에만 빠져있으면 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시는 마지막 길에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모신 곳은 분당 추모공원이었어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죠. 아빠, 편히 쉬세요. 자주 올게요. 그런데 납골당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또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납골당 관리비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것도 다 돈이네. 정말 그땐 남편이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장인 유골함을 모시고 나오면서 할 소리가 겨우 그것밖에 없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변호사 만나서 빨리 처리하자. 좀 쉬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쉬는 건 나중에 해. 이런 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벌써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집이랑 건물 시세가 20억 정도니까 상속세 빼고도 10억은 남겠네. 그리고 3억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이제 돈 갚을 필요 없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인간이 정말로 3억을 떼먹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죠. 차용증도 있고 공증도 받았어. 그 돈은 갚아야 해. 왜 흥분해? 그리고 장인어른도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누구한테 뭘 갚으라는 건데? 뭐 당신한테 갚으라고? 에이, 뭐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게다가 장인어른도 애초에 그 돈 갚으라고 준 게 아닐 거야. 다 나 잘 되라고 주신 거지. 정말 그때 남편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거죠. 저는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 유산을 정리하는 자리에는 저만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남편은 매일같이 상속 얘기만 했어요. 여보, 언제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할 거야? 세무서도 가야 하고 할 일 많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부장님이었죠. 지은아, 사장님 개인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올 수 있어? 저는 다음날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 갔어요. 아버지 사무실은 그대로였죠. 책상 위에는 제 사진이 놓여 있었고 달력에는 제 생일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지은아, 이거 사장님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김 부장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그건 아버지 친필 편지였어요. 우리 딸 지은아, 아빠가 갑자기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되겠지. 네 남편에게 빌려준 3억 꼭 받아야 한다. 차용증 원본은 집 금고에 있고 사본은 김 변호사한테 맡겨놨다. 그리고 금고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해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저는 김 부장님과 함께 친정집에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차용증 원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죠.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3억을 받은 바로 그날 강남 룸사롱에서 1,000만 원을 쓴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한테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한 카드 전표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걸 구하셨는지 아마 김 부장님이 미행을 시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서류였죠. 남편이 그 룸사롱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프린트한 거였는데 자기야 오늘 선물 고마워. 별거 아니야. 곧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장인이 돈 많아서 걱정 없어. 진짜? 대박. 근데 와이프는 모르는 거지? 당연하지. 그 바보가 뭘 알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너한테 집 하나 사줄게. 장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 남편이 제 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랬다니.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속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 속에 글쎄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날 남편이 아버지를 만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겁니다. 준혁이가 또 돈을 요구했다. 5억을 더 빌려달라고. 거절하자 협박 비슷한 말을 했다. 지은이한텐 말하지 말아야겠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아버지한테 또 돈을 요구했다고? 그것도 5억을? 저는 바로 김 부장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회사에 왔었나요? 그러자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사실 지연이 네 남편이 회사에 왔다가 회장님이랑 크게 싸우는 것 같았어. 다음날 보니까 회장님 얼굴이 새빨갛게 되셔서 우리가 얼른 119 부른 거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인이 죽으면 다 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들렸어. 회장님이 엄청 화내셨지.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그렇게 자극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구나. 저는 분노에 휩싸인 채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버지 회사에 갔었어? 남편이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잠깐 들렸지. 안부 인사하러. 안부 인사? 5억 더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다 적어놨어. 당신이 협박했다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래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빌리는 거지. 가족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우리 아버지 당신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돌아가신 거잖아.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하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은 원래 혈압 있으셨잖아. 정말 그 순간 이 인간이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남편 차에서 주차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강남 호텔 주차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아버지 장례식 기간이었죠. 저는 즉시 호텔에 전화해서 남편이 그날 호텔에 간 게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호텔 직원은 처음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곡하게 부탁하자 결국 그날 남편 이름으로 룸이 예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죠. 투숙객은 2명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이 미친 인간이 장인 장례식 기간에 불륜녀랑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이 인간은 불륜녀를 물고 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 증서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그 보험은 수익자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최준영님으로요. 뭐라고요? 언제요? 2023년 10월이요. 보험 계약자인 박상철님이 직접 변경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10월에 아버지가 왜 남편을 수익자로 바꾸겠어요?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아버지 도장이 위조된 거였어요. 필체 감정 결과 아버지 서명도 가짜였고요. 남편이 위조해서 바꾼 거였어요. 5억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죠. 이쯤 되니까 남편이 단순한 나쁜 놈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죠. 아버지가 편지에 언급하신 김 변호사님이었죠. 저 실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제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안에는 또 다른 차용증이 있었는데 차용금 3억 원, 이자율 연 24%, 특약사항, 차용인이 차용금을 목적에 사용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 및 위약금 100% 지급. 회장님이 처음부터 사위를 못 믿으셨나 봅니다.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해두라고 하셨어요. 연 24% 이자면 지금까지 8개월이니까 이자만 해도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특약사항이었죠. 남편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유흥비로 탕진했으니 위약금 3억까지 합치면 총 6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증거 보존을 하고 이혼 소송과 형사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남편은 아직 제가 이 모든 걸 안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태평했어요. 여보, 상속세 아끼려면 일부는 증여로 하는 게 좋대.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하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이제 곧 그의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 절차 준비를 마친 저는 일주일 후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골프 가는 날을 골라 중요한 서류들과 증거물을 전부 김 변호사 사무실로 옮겼죠. 그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로만 통보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러자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안 받았죠.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상속 정리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 장난해? 당장 집에 와! 야, 전화 안 받으면 집에 쳐들어간다! 역시나 돈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 걱정이 아니라 상속 재산 걱정이었죠. 다음날 김 변호사님이 이혼 소장과 함께 형사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협박 등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흘 후 남편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협의 이혼을 하자면서요. 여보,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 알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요. 당신은 10년 동안 날 속이고 이용했어. 우리 아버지 돈으로 불륜이 나고 다닌 주제에 어딜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밀어? 그게 다 오해야. 그 여자들은 그냥 사업상 만난 사람들일 뿐이라고. 룸사롱 여자가 사업 파트너야? 호텔 들어간 것도 사업 미팅이었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산 분할은 없어. 오히려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 6억이 넘어. 3억 원금에 이자 그리고 위약금까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6억이라니? 차용증 특약 조항 못 봤어? 사업 자금이 아닌 용도로 쓰면 위약금 100%야. 룸사롱에선 쓴 돈 다 증거 있어요. 그때 남편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나눠 가지셔야 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요? 남편은 번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제 돈 축내기만 했죠.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최준혁 씨는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보험 사기 미수로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개소리야!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건 경찰에 가서 해명하시죠. 일주일 후 경찰이 남편을 연행해 갔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보험 사기와 위조 혐의는 증거가 워낙 확실한 탓에 남편은 바로 구속됐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남편은 수의를 입고 나왔죠. 그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피고인은 장인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장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룸사롱 여자 수진이가 검찰에 회유되어 증인으로 나왔죠. 피고인이 저한테 장인이 곧 죽을 거고 그럼 10억을 상속받는다. 그 돈으로 같이 해외로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다가 쫓겨났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남편에겐 불륜녀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제 명의로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피고인은 처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2억 원의 사채를 빌렸으며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끝이 없었어요. 파면 팔수록 새로운 범죄가 나왔으니까요. 그 사이 이혼 재판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남편 쪽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막았죠.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혼자 경제활동을 했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부친에게 6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억울합니다. 전 단지 사업에 실패한 불운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아내가 절 음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 크게 말이죠. 저는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처럼 아꼈고요. 근데 아내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절 모함한 겁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회사의 김 부장님이었죠. 거짓말하지 마! 네가 회장님한테 한 짓을 내가 다 봤어! 판사님이 정숙을 명령했지만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여러 명 와 있었는데 다들 분노한 표정이었죠. 그때 판사님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 그렇게 장인어른을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다면서 왜 장례식장에선 명함을 돌렸습니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위독할 때 왜 골프장에 있었습니까? 판사님의 질타가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장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거짓말로 법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어서 판사님은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셨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더불어 아이의 양육은 피고가 전적으로 하게 될 것이며 원고는 면접일을 제외하곤 아이를 만날 수 없도록 한다. 판사님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불성실한 생활로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원고 부친의 재산을 탕진했으며 불륜과 각종 범죄 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피고가 원고 부친에게 진 채무 3억 원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며 특약 조항에 따른 이자와 위약금을 포함해 총 6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남편은 감옥에 있는 상태라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강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찾아봐야겠네요. 조사 결과 남편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숨겨둔 것들이 하나둘 발견됐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골프 회원권 3개도 만들어 두고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사뒀더군요. 다 합쳐서 4억 정도 됐어요. 이제 2억 정도를 더 빼앗으면 됐지만 솔직히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돈은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그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남편의 불륜녀 수진이었죠. 사모님 저예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준혁 오빠가 저한테도 돈을 숨겨뒀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에 1억이 있어요.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 중 일부를 제 계좌로 빼돌렸대요. 나중에 같이 쓰자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다 사모님 돈이잖아요. 수진이가 통장과 도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빠가 감옥 가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없어요. 면회도 거부하고. 결국 저도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무서워요. 이 돈 가지고 있다가 저도 범죄자 될까봐. 그렇게 저는 남편이 저 몰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조리 회수해왔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항소까지 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결국 7년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죠. 처음엔 그냥 버리려다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여보, 나야. 잘 지내니? 여기 생활은 생각보다 견딜만해. 규칙적이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만난 법무팀 출신이 그러는데 재심 청구하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대. 증거 불충분이랑 변호사 실수 같은 걸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근데 좋은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나가면 열심히 일해서 2배로 갚을게. 아니 3배로 갚을게.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편지를 읽고 헛웃음이 났어요. 감옥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근데 더 가관인 건 2번째 편지였어요. 일주일 후에 또 왔거든요. 여보, 이거 꼭 읽어줘. 여기 같은 방 형님이 전직 판사 출신이야. 형님이 내 사건 검토해봤는데 어떻게 잘만 하면 나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대. 근데 지금 당장 착수금 3천만 원이 필요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다른 사건 맞는데.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계좌번호 적을게. 제발 꼭 돈 좀 보내줘. 당신 나 아직 사랑하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부탁해.
나중에 김 변호사님께 확인해 봤더니 그 전직 판사는 사기죄로 복역 중인 사기꾼이었어요. 남편은 감옥에서도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더 웃긴 건 가석방 심사 때였어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신원 보증인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혼했는데요. 근데 반성문에 아내가 용서해줬고 출소 후 함께 살기로 했다고 적혀 있어서요. 확인해보니 남편이 반성문까지 거짓으로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출소 후 아내의 사업을 도우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묘소에 매일 참배하며 속죄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석방은 기각됐죠. 정말 그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 쓰레기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뒤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주신 3억, 사실은 3억이 아니었네요. 그 돈 때문에 그 인간의 본색을 알게 됐으니까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절 구해주신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는 차용증에 그 많은 독소 조항을 넣으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 차용증을 무기로 쓸 날이 올 거라는 걸. 김 변호사님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우리 딸이 언젠간 깨달을 거다. 그때 이 서류가 딸을 지켜줄 거다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절 지켜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금고에 있던 편지 말고 김 변호사님이 나중에 전해준 또 다른 편지였죠.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네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겠지. 아빠가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더 일찍 그 사람의 본색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네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겠지. 지은아, 앞으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더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말고. 그리고 기억해라. 아빠는 항상 네 편이라는 걸. 하늘에서도 널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원은 더욱 번창해서 지금은 분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기쁜 건 이제 아이와 단둘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없이 자라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제 양육 방식을 무시당할 일도 없죠. 매주 일요일이면 아이와 함께 아버지 납골당에 가요. 아이가 외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외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인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 상처를 들쑤셔댔지만 결국 저는 좋은 엄마가 됐어요.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죠. 최근에는 좋은 분도 만났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김 부장님의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내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면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어요. 우리 딸 지은아, 아빠가 항상 널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넌 엄마 없이도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랐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사랑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아버지께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절 믿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를 믿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엄마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성공한 사업가며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편견과 차별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최악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났지만 결국 이겨낸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